네, 관련 이야기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125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 환자 0시 기준으로 9,786명이다. 사망자는 162명입니다. 지금 1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개학이 계속 연기가 됐었죠. 사실 다음 달 6일이 개학 예정일이었는데 오늘 또 한 번 개학의 변동이 있습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목표로 했던 개학 예정일인 4월 6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다음 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4월 6일 개학은 이제 안 되는 게 결정이 됐고, 김경우 교수님, 이제 4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개학을 강행할 경우에는 학교 내 감염 우려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매우 크죠. 예, 예. 그래서 기존처럼 해왔던 형태의 수업이라든지 학교 운영을 해서는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네네. 그래서 학교 교실의 어떤 아이들 간에 앉는 간격이라든지 또 아이들 간의 밀접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뭐 급식 시간, 등하교 시간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방침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이제 의심 증상이 생기거나 확진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교육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네네. 이런 것에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은 예. 기존대로 하게 되면은 역시 대규모의 전파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아까 이 정세균 총리의 이 발언을 좀 보면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기엔 여건이 지금 녹록지 않나 봐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학교 현실이 좀 약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그동안에 뭐 이 디지털화를 한다 그래서 학교에 뭐 여러 가지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라인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예. 이 장비 상태가 그렇게 뭐 다 이렇게 평준화돼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순차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네.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개학을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3생들부터 우선 이제 개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교생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 장비 지금 이제 증설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을 진행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이제 그 대상을 좀 늘려갈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정세균 총리가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수능 얘기 같은데 1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수능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오후에 아마 이제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일정을 이제 발표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대략 한 2주 정도 연기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3일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상 초유로 12월 이제 수능 뭐 이런 거 치러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늘 수능일만 되면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학생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학부모들도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수능이 지금 거의 유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긴 했는데 교수님 보니까 이 와중에 지금 학원 강사들에서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학원 내에서 감염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크겠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강사 같은 분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기 네. 때문에 예. 비말이 더 많이 전파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학원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경영 수익을 생각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래도 좀 좁은 공간에서 좀 가능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밀접한 실내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아무래도 학원이 감염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편입학원 강사의 경우 굉장히 유명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강사라고 하는데요. 그 수강생들의 이야기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생님이 강의할 때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좀 밀접 지역이잖아요, 공간이. 마스크 안 썼기 때문에 전 한 명 되겠네요. 네, 뭐 지금 정부에서는 학원들의 휴원 유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통계를 봤더니 서울 시내 학원 10곳 가운데 8곳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결국 지금 뭐 계약도 물론 온라인 계약은 이루어지지만 학교를 직접 가지 않는 상황이라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좀 보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학원을 가야 될 경우에는 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19를요. 일단 환경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밀집된 실내 환경이라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강사가 비말 전파를 계속 하고 있는 강의를 하는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안 보내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학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그 풍선 효과라고 그럴까요? 학교를 못 가게 하니까 이제 학원에 이렇게 또 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죠. 일단은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날까봐 지금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학원을 가시면 또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조금만 좀 그 학부모님들하고 학생하고 또 학원가에서도 좀, 세 분이 모두 좀 이 상황을 조금 인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우리가 7가지 수칙, 충분한 거리 띄우기, 또 손위생, 마스크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때는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그런 환경을 갖추기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안 가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문제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좀 온라인으로 학원 수업을 좀 대체하고 이제 뭐 학교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데 문제는 이 온라인으로 한다고 기본적으로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필요할 텐데 이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빈부격차에 따라서 이 교육의 격차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디지털 불평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도 이제 이 디지털 불평등 문제는 이제 계속 사회적 이슈기는 했습니다. 네네. 뭐 사실은 이제 세대 간의 이제 불평등 상황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지역 간의 이제 불평등 상황이 심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쪽에 정부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하긴 했죠. 그래서 뭐 시골 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뭐 디지털화를 한다든지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사실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디지털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하려고 보니 생각보다는 좀 불비된 점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관련해서 정부와 무슨 이렇게 특화 학교로 이렇게 지정된 학교조차도 생각보다는 이 온라인 강의를 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에 또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도 당연히 이제 개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학교마다도 이 정보화 수준 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죠. 좀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가구마다 이렇게 약간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 수준의 차이가 있다 보니 자녀들이 1인 1기기 그래서 1인당 뭐 이렇게 컴퓨터 PC 하나씩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1인당 스마트폰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집에 자녀가 둘인데 뭐 PC는 한 대밖에 없다. 그러면 하루 종일 또 이 강의는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한 학생은 이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은 개강이 조금 온라인 개강이 늦춰진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뭐 약간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가 또 뭐 기타 복지시설 같은 데를 일부 좀 개방을 해서 그런 데 나와서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도서관 같은 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강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개학이 연기되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계속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방역당국 이야기 들어보시죠. 장기 대응의 목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려면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방역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핵심은 그 지속 가능한 네. 방침들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강도 높게 하면은 효과는 더 크지만 우리가 좀 효율적이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하던 어떤 위생 습관, 손 씻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그 밀집된 환경을 피하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같은 걸 계속 안 갈 수는 없지만 중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식당에 이렇게 가급적이게 떨어져 앉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단속을 한다든지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관리 지침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네. 가급적이면은 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르신을 만나지 않는다든지 또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나눈다든지 좀 다른 대처법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고위험 시설 이런 데에 대한 방문을 좀 자제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수칙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지금 저희가 이제 한 3, 4일은 출근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죠.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회사에서 이렇게 출근을 갑자기 안 하기가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이것들을 이제 학교나 회사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 나오게 할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침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코로나19 대응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코로나19 대응은 재유행을 막지 못한다. 그러면서 스웨덴에선 집단 면역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새로운 질병 앞에서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집단 면역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많은 발생들이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 주변의 사람을 전파시키고 네. 계속 3차, 4차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데 예, 예. 그 전파 과정에서 면역이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그 전파 과정이 차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전파는 생기지 않는데 네. 그것을 지금 한 60% 정도 면역력을 가지면 예, 예. 이런 대규모 전파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게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면역력이 생기는 것은 아마 한번 감염이 되면 네네. 자연 면역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뭐 이런 계획을 논의할 수는 있겠는데 네네. 아직 불확실한 거는 실제로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는 면역 항체가 생길 것인가 라는 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좀 작은 돌연변이라도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면역력을 같이 가질 것인가. 한번 걸렸던 분들도 약간 변이가 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아무리 그 치사율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0.1%라고 해도 대규모의 또 사상자라든지 중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한 것에 대한 이것은 좀 큰 위험이 있고 네. 좀 많은 희생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전파를 하고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잘 버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웨덴 방식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코로나19 국내 현황과 또 개학 연기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경우 교수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